그녀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의 모럴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차분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가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녀는 정신없이 어디론가로 쫓겨가는 기분이었음을 기억할 뿐이다. 자신은 타락하고 있는가? 그녀는 무엇보다도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았다.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남편 아닌 남자에게 몸을 허락했다고 해서 타락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은 전혀 타락할 것 같지가 않게 느껴졌다. 그녀는 사람들이 타락이라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 타락은 정신적인가, 육체적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타락했으면서도 육체적으로 건전할 수가 있고, 육체적으로 타락했으면서도 정신적으로 건전할 수도 있다. 혹자는 정신과 육체가 이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은 아무래도 육체는 타락했어도 정신적으로는 건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술 더 떠서 육체도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육체의 타락이란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끼리 사랑의 목적 이해의 의도를 가지고 서로 결합할 경우가 아닐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자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번 결혼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딴 눈 팔지 말고 살라라 하는 것도 그냥 권장사항일 뿐이다. 그런 권장사항이 인간 조건에 그대로 부합하느냐 하는 것도 두고 생각해 볼 문제다. 그녀는 자꾸만 자신의 몸이 이제 막 피어오르는 여름 안개 속으로 붕붕 떠가고 있는 듯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은 현실의 땅바닥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구름 속을 걷고 있는 듯 했다. 자신은 조금도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자신이 도무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같이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남편도 아닌 남자들에게 몸을 허락하면서도 자신은 조금도 타락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 남자들과의 오랜 세월에 걸친 정신적 교류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정신적 교류라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사모나 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듯 했다. 인간의 사랑의 감정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한테로도 얼마든지 흘러갈 수가 있다. 이혼이란 하자없는 법률적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혼을 가져오는 필연적인 이유의 하나인 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사랑의 결합도 범법 행위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결국 타락적 행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타락이란 무엇일까? 한 개인이 어떻게 된 상태를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마 사랑의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인 결합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인간 조건의 거부를 말한다. 인간이 여러 가지 사악한 마음을 먹거나 질척한 본능의 늪에 빠져 행동의 자제와 절도를 잃어버릴 경우가 타락인 것이다. 긴긴 세월에 걸친 아름다운 감정의 교류 끝에 이루어지는 남녀의 결합은 오히려 인간적이 아닐까? 홍영이는 자신의 이런 생각이 자신의 질이 멸렬한 행동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를 자문해 보았다. 어쩐지 그런 생각은 결코 자기 변명이 아닌 듯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김영길과 안영달의 상태가 궁금하였으나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었다. 일요일 새벽까지의 상태로 보아 무사하리라고 생각되었으나 또 알 수 없었다. 안영달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김영길의 경우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김영길의 그 과격한 행위가 자신과의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문하였다.
자신의 느낌으로는 그것도 분명히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김연길은 그녀를 의식했기에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았다. 마곡사에서의 그의 행위도 마찬가지인 듯 했다. 그의 그런 행동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함이었을까? 그녀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을까? 그렇지도 않으면 그녀의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의 한 가지 방법이었을까? 그녀는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녀는 정말 미칠 것 같이 뒤틀리는 영혼의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안타까움이요, 절실함이요, 강렬한 갈증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죽음으로도 통하는 마지막 절규와도 같은 것이 자신을 바닥부터 가득히 채워오는 것이었다. 로스앤젤리스에 살고 있는 언니가 생각났다. 연만하신 어머니는 잘 계시는지. 이제 강의가 끝났으니 아파트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녀는 꼼짝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 자기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기가 저주스럽기까지 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은 왜 이렇게도 이중적인 존재인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있음에 틀림없는 것 같았다. 오미진 조교가 들어왔다. 그녀는 이상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긴장하는 눈치였다. 오조교, 웬일이에요? 네, 선생님. 오늘 출근하실 때부터 너무 안색이 창백하셔서 걱정되어서 들렸어요. 홍영이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으나 일단은 그녀의 배려가 감사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그렇게 자기를 걱정해 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평소에 조금은 남다르에게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달리 생각해서 자기의 안색이 사실 남들이 지나쳐 볼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아니라는 뜻도 된다. 택시라도 불러드릴 테니 집으로 들어가시죠. 학생들 따라서 선거 유세장에 가셔서 너무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 오조교 고마워. 안색이 조금 나쁠 거야, 아마. 하지만 못 견딜 정도로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지는 않아. 지금 이렇게 쉬고 있으니 괜찮아질 거야. 나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냥 가보라고. 선생님 걱정돼요. 양호실에라도 가보시지 그래요. 응, 됐어. 그녀는 오미진 조교를 달래서 보냈다. 자신의 안색이 나쁜 것은 당연했다. 그녀는 새삼스럽게 자신은 지난 이틀 밤 거의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녀는 거듭 자신은 알 수 없는 허공 속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녀는 오늘만 해도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커피 한 잔과 냉장고 속에 있던 비스킷 몇 개를 꺼내어 먹었다. 식사를 하러 식당까지 걸어갈 의욕도 없었고 또 힘도 없었다. 그녀는 무심코 밖을 내다보다가 한때의 학생들이 잔디 깔린 언덕길을 올라오고 있음을 보았다. 낯익은 몸집들이었다. 과연 그들은 안영달, 국궁식, 염해창과 다른 몇 명의 학생들이었다. 안영달은 그 사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는지 활기찬 걸음새였다. 그들은 고요가 깃든 교정을 떠들썩하게 흔들어 놓았다. 송희경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김연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노크를 탕탕 하고는 그녀의 연구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모습이 왜 그런지 장하게만 느꼈다. 젊은이들은 왠지 자기를 휩쓸어갈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 난장판 속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보라. 아무도 그런 짓을 그들에게 시키지 않았으리라. 그들이 그렇게 가혹한 매를 맛하지만 누구 하나 그들을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응 그래 너희들은? 저희들은 이렇게 건강들 합니다. 김연길은? 연길은 아무 이상이 없고 다만 며칠 더 병원에 있어야만 한답니다. 찢어진 데가 아무로 붙어야 하니까요. 다행이구나. 선생님 너무나 놀라셨죠?
이야기는 주로 안영다리가 했다. 그는 정말로 이렇게 홍영희 선생을 만나게 되어 기쁜 모양이었다. 응, 그래, 조금. 저희들은 참 미안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모처럼 와주셨는데. 나도 그런 걸 처음 봐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았어. 그런데 선생님, 저기 영길이가 왠지 조금 이상해요. 멍한 얼굴로 천장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염혜창이가 끼어들었다. 혜창아,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 그럼 베드에 누운 사람이 천장을 보지 어딜 봐? 그거야 그렇지만 내가 보기로는 애가 조금 변한 것 같아. 천장만 쳐다본다고? 아니, 뭔가 자꾸만 생각에 빠지는 눈치야. 그렇게 봐서 그래. 내 보기엔 계속 싱글거리고만 있더군. 국홍식이가 염혜창의 얘기를 막았다. 학생들이 얘기를 듣고서는 김영길의 상태를 짐작할 수 없었다. 그들이 말이 너무나 엇갈리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의 얘기로서 추측하건대 어쩌면 영길의 심적 상태가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 같았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희경이가 영길이 곁에 붙어있고 또 서울에서 아버지도 내려오시지 않았어? 안영다리가 홍영희 선생도 안심시키고 학생들의 걱정도 덜어줄 요량으로 한마디를 했다. 학생들은 다들 말문을 잃었다. 안영다리가 너무나 벽창호처럼 둔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뭔고 확증은 없지만 홍영희 선생과 김영길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이 서려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 감각으로 느낄 따름이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다. 혹시 자신들의 느낌이 틀릴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상호간에도 아무 말도 해보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개인이 주변인들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이와 같이 쉽게 제3자의 감각에 포착되기가 십상이다. 감정과 감정으로 얽혀있는 인간관계는 오히려 그것의 진면목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놀랄 필요는 없었다. 학생들의 느낌이란 아주 막연한 것이어서 화잣거리가 될 수 없었다. 학생들은 그들 사이에 어떤 조금 이상한 기미를 느끼고는 있으나 그것이 그렇게 죽음까지 파고드는 절실함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영길의 아버지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녀에게 새로운 뉴스였다. 영길은 어머니가 없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영길이가 그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다면 가히 조실부모했다고 보아야 한다. 결혼 전에 아버지건 어머니건 한 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이다. 자식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며 독립해 나가기 전에 두 부모는 그에게 정신적인 2대 지주인 것이다. 자신의 이 방황이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여인 데 무슨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 마침 전화벨이 울렸다. 홍영이는 깜짝 놀랐다. 학생들은 홍 선생이 왜 전화벨 소리에 놀라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만큼 그녀가 긴장하고 있는 탓이려니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그녀를 방문하고 지난 토요일이 사건이 무사히 가라앉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김영길이와 안영다리도 건강을 해보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홍 선생은 무슨 다른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것일까? 그러나 학생들의 생각으로서도 그것은 홍 선생이 책임을 느낄 정질의 사건은 아니었다. 그것도 학생들이 독자적인 행동이었다. 대학생들이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이 마당에 그것은 온전히 학생들의 권한이요 선택이었다. 여보세요? 아, 네, 연구실에 계셨군요. 저 박찬우입니다. 아, 네, 박 선생님. 홍영이는 우선 기쁜 생각이 들었다. 왠지 자신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가슴을 끓이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의 신비스런 백발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근 한 달가량 그를 보지 못했다. 영문과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은 계속되고 있었다. 학생들의 학내 투쟁은 비지역 재선거로 그 강도가 많이도 희석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학내에 무슨 말썽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역시 수업이 중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홍 선생님 찾아뵙고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한 10분 후에 가 뵙겠습니다.
그가 방문 시간을 정확히 말하는 것은 혹시 방문객이 있으면 깨끗이 물리쳐 달라는 뜻인 듯 했다. 그는 무슨 요긴한 얘기를 할 참이었다. 들으나 마나 또 학과의 문제인 것 같았다. 더군다나 지금 눈앞에 이렇게 와 있는 학생들은 거의가 영문학과의 학생들이 아닌가. 그래, 너희들 얘기 잘 들었다. 얘기해줘서 고맙구나. 영길이가 금방 퇴원을 하는 것도 아니니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한번 가보겠다. 그래, 다들 돌아들 가라고. 난 좀 쉬어야겠다. 학생들은 다들 영길에게로 가겠다며 물러갔다. 아이들이 물러간 자리에 다시금 고요가 깃들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저렇게 순수하고 정에 넘치는 학생들이 학과의 교수들에게는 그렇게도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일까? 그들의 주장에도 무슨 정당성이 있는 것일까? 과연 영문학과의 교수들은 강의를 끌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없는 것일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래도 다들 대학원을 나오고 석 박사학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저 학생들이 악의적인 작당을 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영문학과 분란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알아야 치료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